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기억의 더미를 파헤쳐 한 폭의 수채화로 완성한 날카롭게 빛나는 성장소설의 진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박안서 작가의 연작 자전소설의 첫 번째 이야기로 1930년대 개풍 박적골에서 보낸 꿈같은 어린 시절과 1950년 한국 전쟁으로 황폐해진 서울에서의 20살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박안서의 실제 고향이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도입부에 아름답고 정감있게 그려지는 시골 마을인 개풍 박적골은 한국 전쟁 이후 북한 땅으로 흡수된 지역으로 항해도 개성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뼈대 있는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오빠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 떠나며 홀로 남겨지지만 손녀딸을 하염없이 안쓰러워하는 할아버지의 비호 아래서 따뜻하게 자라게 됩니다. 소설의 초반부는 1930년대 개풍 지방의 풍속과 훼손되지 않은 산천의 모습, 자연에서 모든 유희를 구하는 그 시절 어린 아이들의 천진한 놀이 모습 등이 박안서 특유의 기지가 엿보이는 유려한 필치로 그려집니다. 풍부한 감성으로 순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문체의 매력을 소설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데 사소해 보이는 장면에서도 절묘한 비애와 아름다움을 뽑아내는 박안서만의 감성이 자라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박적골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초로 맛본 비애의 기억은 앞뒤에 아무런 사건도 없이 애따로인 채 다만 풍경만 있습니다. 엄마 등에 엎여 있었다. 막내라 커서도 어른들에게 잘 엎였으니 5살 때쯤이 아니었을까? 저녁 노을이 유난히 새빨갰다. 하늘이 낭자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았다. 마을의 풍경도 어둡지도 밝지도 않고 그냥 딴 동네 같았다. 정답던 사람도 모닥불을 통해서 보면 낯설듯이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내 갑작스러운 울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 또한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건 순수한 비애였다. 그와 유사한 체험은 그 후에도 또 있었다. 바람이 유난히 을씨년스럽게 느껴지는 저녁나절 동무들과 헤어져 홀로 집으로 돌아올 때 홍시 빛깔의 장광이 남아있는 능선을 배경으로 텃밭 머리에서 너울대는 수수 이삭을 바라볼 때의 비애를 무엇에 비길까? 고향 박적골 산천에 지천으로 자라나던 흔하디 흔한 풀 싱아가 작중 주인공 나의 싱그러운 유년기를 대변한다면
소설의 중반부부터 펼쳐지는 눈 뜨고도 코 베인다는 서울에서의 빈곤한 생활과 인왕산 자락을 뒤덮은 아카시아는 그의 성장을 위한 뼈아픈 통과 의례를 은유합니다. (1940년대) 일제 치하의 학교생활과 변소에 가는 일도 주인집 눈치를 봐야 하는 서글픈 서울살이 속에서 점차 세상을 깨달아가는 나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나는 불현듯 싱하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선 싱하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찔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르고 연했다. 발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겉껍질을 길이로 벗겨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 달콤했다. 입안에 군침이 돌게 신맛이 아카시아 꽃으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히는 데는 그만일 것 같았다. 나는 마치 상처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급하고도 간절하게 산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하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을 하느라 그곳과 우리 고향 뒷동산을 헷갈리고 있었다. 소설의 후반부에 접어들며 나를 둘러싼 세계는 이제 1950년 한국사의 경랑에 휘말려 산산이 부서지기 직전의 위기 상태로 치닫지요. 전쟁으로 무참하게 깨져버린 가족의 단란함, 그렇게 되기까지 엎치고 덮친 고약한 우연에 대한 정당한 복수로서 언젠가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매듭짓는 소설의 말미는 한국 현대문학의 거목 작가 박완서의 등장을 예고하는 프리퀄과도 같습니다. 박완서 문학의 처음과 중간, 마지막을 완벽하게 재현한 박완서 소설의 최고작.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이미 발표된 박완서의 여러 소설 속에서 파편적으로 드러나거나 소설적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자전적 요소들의 처음과 중간, 마지막까지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소설적 탐구의 대상이 되어온 작가의 가족 관계가 예리하게 묘사되며 작중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개정판에 서평을 쓴 정연 작가는 이 점을 언급하며 이 소설이 박완서 문학의 모태 혹은 원형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 개인의 성장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새겨보는 눈부신 성장소설인 동시에 한국사의 어두웠던 시절을 생생히 고발하는 이 소설은 가히 박완서 문학의 최고작이라 할 만하다. 홀로 목격한 자의 책무는 증언하는 것이다. 나의 기억을 글로 남겨 후대에 전하는 것이다.
마지막 장의 소제목은 찬란한 예감이다. 그토록 처절한 현실 속에서 감히 찬란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 예감이기 때문일 것이다. 새삼 인간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누구도 쉽게 정의 내릴 수 없겠지만 두 가지만은 확실하다. 하나, 인간은 벌레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찬란한 예감이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이라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나는 되낸다. 그리하여 우리가 박완서라는 작가를 가질 수 있었으니 정연 지금 다시 박완서를 읽으며 중에서 박완서 작가는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장편 소설로는 나목, 목마른 계절, 도시의 흉년, 희청거리는 오후, 오만과 몽상,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서있는 여자, 미망,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아주 오래된 농담, 그 남자네 집. 소설집에는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배반의 여름, 엄마의 말뚝. 꽃을 찾아서 저문날의 삽화, 너무도 쓸쓸한 당신, 친절한 보키씨, 기나긴 하루. 수필집에는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혼자 부르는 합창, 여자와 남자가 있는 풍경, 살아있는 날의 소망, 한길 사람 속,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붕괴하는가? 어른 노릇, 사람 노릇, 두부, 한 말씀만 하소서.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기행문에는 모독이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성의 시기.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은 어린 나에게 가장 큰 날개였다. 우리 할아버지다 라고 생각하자마자 나는 총알처럼 동구 밖으로 내달았다. 단 한 번도 착각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숨을 헐떡이며 열렬하게 매달린 할아버지의 두루마기 자락은 다듬이질이 잘 돼 늘 칼날처럼 차게 서슬이 서 있었다. 그리고 송도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냄새가 좋았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곧 오냐 오냐 내 새끼 하면서 나를 번쩍 안아 올렸고 그의 품은 든든하고 입김은 훈훈했다. 할아버지의 입김에선 언제나 술 냄새가 났다. 나는 할아버지의 훈훈함과 함께 그 술 냄새 또한 좋아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내려놓고 나서 두루마기 주머니에서 먹을 것을 주섬주섬 꺼내 손에 쥐어주는 것을 잊으신 적이 없었다. 노란 편지봉투에 싼 미라 사탕 아니면
잔치상에서 염치불구하고 집어넣었음직한 약과나 다식 따위였다. 그런 것들을 맛보느라 할아버지 손목을 놓고 깡충깡충 앞장서 뛸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던지.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한테 눈꼴이 시다는 핀잔을 들을 지경이었다. 아득한 서울. 유리창 밖에는 전송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 중에서도 할머니는 제일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 초라함이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유리창이란 얼마나 신기한가?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말갛게 바라볼 수가 있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안겨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쓰다듬는 손길을 느끼며 따라 울고 싶었다. 나는 온몸으로 유리창에 달라붙었다. 얼굴만 얼음장에 눌리듯 사정없이 퍼졌을 뿐 한치도 할머니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기차는 크고 구슬픈 소리를 내지르고 나서 움직였다. 전송객도 따라 움직이다가 점점 안 보였다. 나는 할머니도 따라 움직였는지 그냥 서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 펑펑펑 눈물이 마구 나왔다. 눈물이 안 나오는데도 소리내어 운 적은 많아도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데 엉엉 소리를 내지 않기는 생전 처음이었다. 문 밖에서 다 잘했지만 내가 제일 싫은 건 주소를 2개 애는 거였다. 엄마가 처음 가르쳐준 주소는 마땅히 기르개를 옮긴 사직동 주소였다. 나는 그까짓 거 금방 외웠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엄마는 갑자기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그 주소를 대면 큰일이다 싶었나 보다. 현저동 집 주소도 외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 번지에다 호수까지 달린 긴 거였지만 나불나불 뭐든지 암기를 잘할 나이였으니 그 또한 어려울 게 없는데도 엄마의 걱정은 좀 지나쳤다. 필시 주소를 속여서 입학원서를 낸 게 양심에 걸리는 순박함 때문이었겠지만 두 주소를 금방 외자 이번엔 또 시험을 칠 때 헷갈려서 잘못 말할까봐 근심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순전히 당신이 안심하기 위해 나를 들볶았다. 가만히 있다가 불시에 너 어디 살지? 너희 집 어디야? 넌 지금 길을 잃은 거다. 그러면 난 현조동 주소를 대야 했다. 반대로 너희 집 어디냐? 넌 지금 선생님 앞에서 시험을 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사직동의 가짜 주소를 대야 했다. 엄마는 내가 행여나 이 2개의 주소를 헷갈릴까봐 전전긍긍했다. 엄마는 저 맹추한테 괜히 주소를 2개씩 가르쳐 주었다고 드립다 후회를 하면서 시험 날짜까지 현조동 주소는 아주 잊어버리고 있으라고 했다. 그러나 잊어버리란다고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었다. 엄마가 그럴수록
그 주소는 내 머릿속에 눌어붙었다. 사직동 주소는 물론이고 서울에서 그 후에 거친 수많은 집의 주소를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현저동 46번지 418호란 내 최초의 주소는 여태껏 안 잊어버리고 있다. 동무 없는 아이. 우리 시골에선 싱아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찔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르고 연했다. 발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껍질을 기르로 벗겨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했다. 입 안에 군침이 돌게 신맛이 아카시아 꽃으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히는 데는 그만일 것 같았다. 나는 마치 상처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급하고도 간절하게 산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아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을 하느라 그곳과 우리 고향 뒷동산을 헷갈리고 있었다. 괴불 마당집. (2차) 대전을 맞은 것도 괴불 마당집에서였다. 일본 사람들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했다. 무언지도 모르고 신이 났다. 우리는 그 전부터 이미 호전적으로 길들여져 있었다. 일본은 벌써부터 진화사변이라 부르는 전쟁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중국을 짱꼴라 장개석을 쇼가이새끼라고 부르면서 덮어놓고 무시할 때였다. 동무들하고 싸울 때도 짱꼴라라고 놀려주는 게 가장 심한 모욕이 되었다. 아침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할 때마다 한국 식민의 맹세를 하고 나서 군가 행진곡에 발을 맞춰 교실에 들어갈 때면 괜히 피가 뜨거워지곤 했는데 그건 뭔가를 무찌르고 용약해야 할 것 같은 호전적인 정열이었다. 짱꼴라 한테는 줄창 이기고 있다고만 들어서 적으로는 시시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더 큰 적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쇼가이새끼에다 루스베토, 짜주루가 무찔러야 할 악의 괴수로 추가되고 매일매일 승전의 소식이 전해졌다. 깨어졌다 싱가폴, 물러서라 영구가 하는 노래를 조선의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불러 단박 유행을 시켰고 남양 군도를 하나하나 함락시킨 걸 뽐내고 자축하기 위해 밤엔 등불 행렬이 장안을 누볐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툭 건드리면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엄마가 느닷없이 나에게 모진말을 했다. 툭하면 울기 잘하는 년이 어쩌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리느냐. 안 흘리길. 젓간년을 그렇게 귀해 하시다니. 기르던 강아지도 그만큼 귀해했으면 며칠 끼니라도 굶겠다. 그저 딸년이고 손녀고 계집애 기르는 일은 말짱 헛일이라니까. 엄마는
말만 그렇게 모질게 했을 뿐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눈길도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처럼 뜨악하고 냉랭했다. 그때부터 나는 울기 시작했다.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온몸이 탈진할 때까지 몸부림을 치며 통곡을 했다. 할머니와 숙모들은 내가 그동안 참았던 서름을 폭발시킨 줄 알고 속모르는 말을 한 엄마를 나무라며 나를 다독거려 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분명한 것은 그때의 내 울음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모욕감 때문이었다. 오빠와 엄마.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드디어 오빠에게 징용 영장이 나온 것이었다. 아탄압의 철공소가 군수공장이 됐기 때문에 징용은 안 나가도 된다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엄마는 오빠를 어디로 도망시키고 우리 식구도 다 야반도주를 하자고 했다. 엄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탄압의 철공소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배급 통장 없이는 어디 가서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을 수 없는 각박한 세상이었다. 군수 공장이라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오빠는 자정이 가까워서나 들어왔다. 엄마는 불안을 용케 감추고 오빠가 저녁밥을 다 먹고 난 후에 비로소 징용 영장을 내놓았다. 오빠는 염려 말라고만 말하고 무덤덤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어른한테 절대로 걱정을 안 시키는 오빠의 습관적인 말투인지 정말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도망을 가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그 밤을 밝혔다. 그 전날 밤의 평화. 마침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1년을 바라볼 무렵이었다. 좌익을 탄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절을 신생 독립국가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었다. 골수 공산주의자는 38선을 넘어 월북을 하거나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오빠처럼 이상주의적인 얼치기 빨갱이에겐 보도연맹이라는 테러가 마련되어 있었다. 오빠가 해유에 의해서 거기 들게 되었는지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집안 식구하고 의논하고 결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건 오빠의 술 주정을 통해서였다. 비록 치중일망정 오빠는 전에 없이 유치하고 졸렬하게 굴었다.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마치 엄마 때문에 좌익운동에서 발을 빼고 엄마 보란 듯이 보도연맹에도 가입한 것처럼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렸다. 엄마는 이렇게 온갖 주접을 다 떨다 잠든 아들을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생전 안 하던 술 처먹고 우는 버릇을 왜 했을꼬? 라는 말밖에 안 했다. 아들이 자는 머리맡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엄마로서는 그 정도만 해도 큰 욕을 한 셈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본인보다도 엄마가 더 전향의 후유증 같은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찬란한 예감. 지대가 높아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혁명가들을 해방시키고 숯불을 사형시킨 형무소도 곧장 바라다 보였다. 천지에 인기척이라곤 없었다. 마치 차고 푸른 비수가 등골을 살짝 긋는 것처럼 소름이 쫙 끼쳤다. 그건 천지에 사람 없음에 대한 공포감이었고 세상에 나서 처음 느껴보는 전혀 새로운 느낌이었다. 독립문까지 뻔히 보이는 한 길에도 골목길에도 집집마다에도 아무도 없었다. 연기가 오르는 집이 어쩌면 한 집도 없단 말인가. 형무소에 인공기라도 꽂혀 있다면 오히려 덜 무서울 것 같았다. 이 큰 도시에 우리만 남아있다. 이 거대한 공허를 보는 것도 나 혼자뿐이고 앞으로 닥칠 미지의 사태를 보는 것도 우리뿐이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차라리 우리도 감쪽같이 소멸할 방법이 있다면 그러고 싶었다. 그때 문득 막다른 골목까지 쫓긴 도망자가 획 돌아서는 것처럼 찰나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왔다. 나만 보았다는데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았다. 우리만 여기 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약한 우연이 엎치고 덮쳤던가. 그래, 나 홀로 보았다면 반드시 그걸 증언할 책무가 있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고약한 우연에 대한 정당한 복수다. 증언할 게 어찌 이 거대한 공허뿐이랴. 벌레의 시간도 증언해야지. 그래야 난 벌레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건 앞으로 언젠가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이었다. 그 예감이 공포를 몰아냈다. 조금밖에 없는 식량도 걱정이 안 됐다. 다닥다닥 붙은 빈집들이 식량으로 보였다. 집집마다 설마 밀가루 몇 줌, 보리쌀 한두 대박쯤 없을라고? 나는 벌써 빈집을 털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도 겁나지 않았다.